커피 마시는 남자 호알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두 개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웃지 마세요. 그 컨셉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컨셉 아닙니다. 웃지 마세요. 웃지 마시라니까. 웃지 마세요. 자, 꼭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영상은 조금 길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끊지 마시고 다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 영상을 다 보시고 뒤에 제가 설명드릴 거는 안 보셔도 돼요. 근데 꼭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보세요.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파이를 디지털 화폐, 세계 최초 단일 화폐라고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Pi is the first digital currency for everyday people입니다. 이 문장에 모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무수히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했지만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영상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를 무조건 하셔야 파이가 화폐이구나라는 얘기가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 단계가 G10입니다. 자, 오늘 영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시죠. JP모건은 범죄 조직이다라고까지 단언해서 얘기를 해요. 80년치 풀릴 돈들이 1년 만에 다 풀렸습니다. 딥스테이트랑 전쟁을 선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딥스테이트가 민주당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녕하세요. 투자식계자 김PB입니다. JP모건은 범죄 조직이다. 의도된 대공황이 온다라는 주제로 오늘은 말씀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이나 국채 이런 이제 금융상품들의 가격이 전부 조작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JP모건이 2020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트레이더들한테 징역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맞는 일이 생겨요. 벌금만 무려 1.2조 원이었는데 이 소식을 모르시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거를 좀 말씀드려야죠. 오늘 대공황부터 해가지고 쫙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금융 세력들한테 딥스테이트들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공황은 앞으로 어떻게 올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쭉 설명해 드리려면 이게 필수적입니다. JP모건이 왜 벌금 1조 2천억에 징계까지 맞았냐면 귀금속이랑 국채 시장을 조작을 했어요. 8년 동안 수천 건의 스푸핑을 해서 이제 1.2조 원이라는 벌금을 맞았는데,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스푸핑이라는 거는 실제 체결할 의도가 없이 대량의 허위 매수 매도 주문을 넣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속여서 반대 방향의 진짜 주문을 유리하게 체결해서 허위 주문을 재빨리 취소하는, 쉽게 말해서 뭐예요? 대량으로 허매수나 허매도 주문을 넣어서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인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를 조작하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게 바로 스푸핑입니다. 주가 조작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도 이미 그간 실제로 존재를 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바로 대공황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데, JP모건 사례에서 1.2조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2008년에서 2016년 동안 무려 8년 동안 시세 조작을 했다가 이 혐의가 드러나서 2020년에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8년 동안 조작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 드러나지 않은 사례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세 조작과 이 혐의들이 수면 아래 가려져 있다는 걸까요? 말도 안 되겠죠. 실제로 금융 세력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트럼프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딥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미국 법무부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그 당시에 JP모건은 범죄 조직이다라고까지 단언해서 얘기를 해요. 왜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대중들의 피해를 서슴지 않았고 그걸 통해서 불법적인 수익을 거둬들였기 때문인데, 월가가 아예 담합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딥스테이트 아니면 뭡니까? UBS랑 도이치뱅크랑 HSBC 같은 이제 대규모 금융사들, 이 금융사들의 트레이더들하고 정보를 서로 각기 공유를 해가지고 시세 조작을 했었고, 그렇게 시세 조작을 협력해서 수백만 달러의 벌금도 지불했었어요. 완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런 게 다 없어졌을까요? 깨끗해졌을까요? 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주가 조작 수법에 검찰도 깜짝 놀랐다. 200억 원 챙긴 이승기 장인 일당. 그래서 중앙첨단 소재라는 종목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 종목입니다. 2차전지 종목인데 10배 넘게 불려가지고 160억 정도 챙기고 이렇게 해서 총 200억을 챙겼습니다. 세 종목에서. 이 사람에 관련된 밝혀지는 건이 한 건이다. 그럼 수면 아래 도대체 몇백 건, 몇천 건이 있을까요? 왜냐면 안 걸리는 건들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뒤에는 최소 수십 건의 주가 조작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게 딥스테이트 그다음에 대공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업 투자자 한 명이 시세 조종을 하기도 해요. 대량으로 선매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허위 허매도 주문을 넣고 그다음에 전량 매도를 해가지고 수십억을 챙기는 개인도 시세 조종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딥스테이트들의 스푸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를 움직이는 월가 초거대 금융 세력들 이른바 딥스테이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공황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1920년대 후반에 대공황이 실제로 왔었고 지수가 90% 가까이 빠졌었습니다. 그 이후에 1928년에서 29년에 걸쳐서 대공황 때 갑자기 금리를 급격히 인상했다가 그렇게 하면서 신용경색이 벌어지면서 주식시장이 붕괴됐고 대공황이 시작이 됐었어요. 사실상 시장 버블이 터질지 안 터질지 여부는 이미 연준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여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찍어내면 반드시 주가도 오르고 시장에 버블이 끼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금리를 높이고 낮추는 이 통화정책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원하는 시기에 대공황을 터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때 협의통화 기준, 그러니까 통화량 기준으로 4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통화량이 엄청나게 찍혀져 나왔어요.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1년에 찍어내는 통화량이 요만큼이었는데 갑자기 수직으로 상승하죠. 이게 몇 년치냐면 80년치 풀릴 돈들이 1년 만에 다 풀렸습니다. 80년 동안 찍어낼 돈들이 1년 만에 풀렸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통화를 찍어내서 시장의 버블을 유발을 한 거죠. 이 당시에 코로나 쇼크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80년치 찍어낼 돈을 찍어내는 게 말이 됩니까? 이후에 경제의 하이퍼 버블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 버핏 지수, 시장의 버블을 판단할 수 있는 버핏 지수를 기준으로 미국 역사상 최대의 버블이 형성이 돼버렸어요. 현재 213%인데 닷컴 버블 당시에 150%였고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100%좀 넘었어요. 지금 213%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역사상 이렇게 버블이 심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됐냐?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폭등을 했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딥스테이트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상위 1%의 부가 미국 중산층 전체의 부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상위 1%가 가진 돈들이 중산층이 가진 돈들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빈익빈 부익부죠. 역사상 유례가 없을 수준의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딥스테이트들은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근데 소름 돋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상위 10%가 전체 미국 주식의 92.5%를 차지하고 있어요. 오늘도 나스닥 날아간다 하고서 기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사실 그거 여러분들이 돈 번 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다 미국의 상위권 딥스테이트들 뿐만 아니라 기득권 세력들이 다 돈을 벌고 있고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는 진짜 찔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할까요? 기득권을 더 강화하는 데 쓰겠죠. 즉 미국 주식이 오를수록 기득권만 돈을 버는 구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공황을 바라고 있어요. 왜 그러냐? 대공황이 와야 진짜 한탕 해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얘네들이 다 뺐을 때 주가가 팍 폭락을 하면은 그때 쓸어 담아서 이때 버는 돈이 진짜 돈이거든요. 실제로 대공황 당시에 조셉 P.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입니다.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초대 위원장이기도 하고 월가의 기술자로 불립니다. 시장을 조작하는 월가의 기술자다. 시장의 판을 짜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케네디 대통령을 만들기도 했죠. 그 다음에 버나드 바루크라고 대통령의 경제 자문가를 했으면서 백악관 뒤에 권력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공황 때 당시의 금융 세력들인데 대공황 당시에 공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빠졌을 때 저가에서 매수를 했어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공황이 터질 거라는 걸 미리 알았을까요? 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가 붕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지속하고 있고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공황 같은 거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론적이죠. 많은 분들이 봤을 때 대공황 같은 거 절대 안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경제는 붕괴되고 있어요. 분명히 경제는 박살나고 있다는 게 전부 다 지금 데이터로 보여지고 있는데 경제가 붕괴되는데도 왜 대공황이 오지 않을까? 딥스테이트 마음이니까. 에드워드 다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이낸스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의 창업자기도 하고 전 블랙록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예요. 블랙록은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고 1경 원 이상의 돈을 운영하는 말도 안 되는 큰 회사입니다. 거기서 펀드 매니저를 했던 사람이면 되게 대단한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바이든 정부 때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돼서 이 경제 지표들과 이런 것들이 다 무력화됐다. 그리고 노동 지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이든 때 조작을 했다. 이런 것들이 다 조작됐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식으로 노동 지표가 조작돼서
나올 확률은 7시그마의 이제 표준 편차의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살아생전에 없을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80억 분의 1 확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바이든 미국 민주당 정부 때부터 이게 쭉 이어져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딥스테이트랑 전쟁을 선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딥스테이트가 민주당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민주당입니다. 우리나라 민주당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민주당의 소행이다라고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를 재밌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처음에 설립된 게 민주당이 집권 중이던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민주당 100년 전이거든요. 그 100년 전 2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이게 대공황이 되고 주가버블을 만들고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이 뭐 민주당이 집권할 때 연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거 우연 아니야? 역사적으로 증거 있어? 있습니다. 제킬 아일랜드 회의라는 비밀 회의가 옛날에 열렸었어요. 1910년 11월에 열렸었고 이 이후로 2, 3년 뒤에 연준이 만들어집니다. 시에 비공개 비밀리 회의를 했고 참석자들은 가명을 사용하고 이 모임의 목적도 숨겼었어요. 사냥을 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이제 모였는데 다 월가의 전설들만 모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극비리로 진행을 해서 회의를 했고 이 회의가 오늘날의 연준을 만드는 계기가 돼요. 참고로 이 자료 또한 클리블랜드 연준이라는 지역 연준의 자료에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실제 요런 이제 저택에서 비밀 회의를 진행했고 이게 연준을 설립하는 계기가 돼요. 이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JP 모건 파트너, 뉴욕 연준 총재가 되는 뱅커스 트러스트 은행의 담당자, 그 다음에 퍼스트 내셔널 은행 총재, 다양한 은행의 총재들과 금융을 주름잡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연준의 설립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실제로 벤저민 스트롱이라고 후일에 뉴욕 연준의 총재가 되는 뱅커스 트러스트 은행의 이제 관리자가 있는데 이 벤저민 스트롱이 실세였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현재 오늘날 뉴욕 연준이 다른 지역 연준들을 다 끌고 가는 구조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있잖아요. 이게 12개 정도의 연방준비제도 이제 지역 연준으로 나뉘어요. 이것들이 모여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구성하는 건데 그중에 뉴욕 연준이 제일 세다는 거예요. 연준의 정책들을 실제로 실행하고 집행하는 것도 뉴욕 연준이고요. 미국 재무부 계좌를 운용하는 것도 뉴욕 연준이고요. FOMC 여러분들 잘 아시죠? FOMC 부의장도 뉴욕 연준이 무조건 담당을 합니다. 즉 뉴욕 연준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화폐전쟁이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정부기관이 아니라 유대계 금융자본이 만든 민간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어떤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가져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다 딥스테이트가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 금융 세력이 빚으로 돈을 공급하는 구조다 이렇게 화폐전쟁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준의 설립도 로스차일드, JP모건, 록펠러가 주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 회의 당시 연준 설립의 회의 당시에 록펠러 가문과 혼맥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참석을 했었고 이 자료가 실제로 연준에서 제가 갖고 온 자료입니다. 실제로 연준이 저걸 토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아예 주장이 돼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아래 지역 연준이 12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다 100% 민간은행이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준은 100% 민간은행이고 그 민간은행들이 다 주주로 지금 참여하고 있다. 즉 연방준비제도의 주인은 은행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연 6%씩 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부 금융 세력들이 돼서 이들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고 딥스테이트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트럼프가 지금 이들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 연준들은 어떤 거에 의해서 배당을 받고 이익을 얻냐면은 국가가 돈을 많이 찍어내고 돈을 많이 풀수록 거기서 배당하고 들어오는 소득들, 그 다음에 대출 발행되는 것들, 이런 금융사들한테 직접적 이익이 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딥스테이트로부터 시작이 됐고 딥스테이트의 이익과 직결이 되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숭흥빙이라는 화폐전쟁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이런 이제 단체에서 일을 했었어요, 미국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 연준 설립부터 대공황, 세계대전 이런 모든 사건에 딥스테이트가 연루돼 있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들이 움직여왔다. 나폴레옹이 참전한 전쟁 이런 것들에도 다 딥스테이트가 연관이 되어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금융 세력들은 발을 뻗쳐갖고 소나기를 뻗쳐왔다. 지금도 전 세계에 소나기를 뻗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딥스테이트의 중심에는 미국의 민주당이 있다. 실제로 지금 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책에서 나온 내용, 그다음에 이 사람의 주장,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국의 민주당 편이 바로 딥스테이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딥스테이트와 전쟁을 선포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버락 오바마부터 해가지고 힐러리 클린턴까지 지금 부정선거에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 언론에서. 그 이유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딥스테이트들은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어떻게든
어떻게든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하고 그런 것 이제 시장을 바꿔나가고 상위 0.001%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게 바로 미국 민주당이다.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설명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네요. 그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이 사실을 아신 분들은 심히 충격일 건데요. 지금 도란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란프를 도와서 일론 머스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 여러분, 지금 그 딥스테이트라고 말하는 그 검은 세력들이 100년 넘도록 전 인류를 대사기극으로 이용해 먹었습니다. 새로운 화폐가 등장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기술이나 인류 문명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실물 화폐의 가치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이 화폐는 사라져야 될 시기이며 새로운 화폐가 등장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저거 보시면은 그 검은 세력들의 파워가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 화폐는 쓰레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가 탄생을 한 겁니다. 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Pi is the first digital currency for everyday people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게 화폐입니다. 일부 세력들만 가지고 있는 게 화폐가 아니에요.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화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탈중앙화되어 있는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믿고 계시는 분들 아주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화폐의 개념으로 비트코인을 보신다면요, 완벽하게 중앙화되어 있는 화폐입니다. 일부 세력에 쏠려 있죠. 파이코인 100세에 나와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효과. 비트코인을 얘기할 때 그 표현을 씁니다. 완벽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가 될 수가 없어요. 엎질러진 물입니다. 기술력이 좋아진다고 한들 될 수가 없고요. 이미 그 세력들에게 들어가 있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가 절대가 될 수 없고 오직 파이 네트워크만 화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췄습니다. 법적인 문제, 기술적인 부분, 유저, 생태계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파이가 이 세상의 새로운 화폐가 100%, 1000%, 1000% 저는 확신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화폐가 된다라고 믿고 파이를 바라보면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파이 유통량을 보시면은요, 몇 개가 나와 있는지 파이스캔에 나와 있죠. 자, 화폐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발행량에다가 G12 가격을 곱하시면 안 돼요. 화폐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쓰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빚이 져 있다거나 부동산에 들어가 있다거나 검은 돈을 쓰고 있다거나 무역에 쓰여진다거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굴되지도 않은 총 1000억 개에다가 G12 가격을 곱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코인러의 마인드로 파이를 바라보면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통량이 몇 개인데 지금 전 세계에 사용되고 있는 화폐, 그리고 미국 부채, 부동산에 있는 돈, 투자되어 있는 돈, 빚져 있는 돈, 검은 돈, 모든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화폐 시총에다가 지금 유통되고 있는 파이의 개수에다가 G12 가격을 여러분 곱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것도 역시 파이가 화폐로 세상에 나올 준비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왜 G12냐? 상상을 여러분 한번 해보셨나요? 파이가 화폐인 거를 확실히 믿고 화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소, 온램프 다 떠나서 파이가 하나, 여러분 100불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불. 미국 달러로 100불이면 14만 원입니다.
지금 몇천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 팔까요, 안 팔까요? 엄청나게 팔아져 낍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14만 원이면 자, 일반 사람들 파일을 살 수 있을까요? 파일을 가지고 있는 코인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파일을 코인으로 바라보고 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0불만 되면 좋아요. 자, 화폐가 된다라는 가정을 두고 보시면은 6년이 넘도록 어렵게 7천만 명 파이오니어들한테 파이가 분배가 되어 있는데 하나에 100불이라는 가치만 돼도 그 파이들이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세력들한테 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비트코인 꼴 나는 거예요. 1000불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불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중간한 가격이 돼버리면 오히려 프로젝트가 실패해요. 싸면은 거들떠 안 보죠. 그러면 계속 퍼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들일 수 있죠. 그래서 어중간한 가격으로 시작을 해서 G12 논리에 의거하면은 여러분 31,400불 31,400불 31만 4,159달러가 아니라 31,400불 우리나라 돈 4천만 원 돈입니다. 4천만 원만 돼도 2년이면은 이미 실물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딥스테이트들이나 그 세력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 세력들이 파일을 다 흡수합니다. 단 2년 만에 흡수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왜 G12가 돼야 되느며 왜 한 번에 빵 하고 터져야 되는지 이해 가십니까?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G12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엄청난 금액을 원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요. G12 운동을 벌이는 사람은요. 파이가 100% 화폐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화폐가 되려면 그러면 이겁니다. 화폐라고 믿는데 하나 10불, 하나 100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개개인은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개인의 욕심을 벗어던지고 백서에 나와 있는 대로 파이가 화폐가 되려면 그 세력들도 그 파이를 단시간 내에 손바꿈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G12입니다. 그 기회가 주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G10입니다. 그래서 KYC 1인 1개 정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그렇게 쉽게 거래가 되면 안 돼요. 거래소를 통해서 세력들이 아주 쉽게 조작질을 해서 싼 가격에 파일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태계로 먼저 퍼져나가야 되고 생태계에서 G12 가격으로 퍼져나가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 브릿지 온램프에 파일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그리고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파이가 G12가 돼서 하나 4억이라고 여러분 가정하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생태계에서 파이를 쪼개서 쓰면 돼요. 그 생태계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빨리 퍼져나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자동차, 부동산, 이 모든 큰 덩어리가 큰 것들이 거래가 파이로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실물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력들이 돈을 주면서 실물 화폐를 주면서 파이를 살려고 들 겁니다. 왜? 온램프를 통해서는 한 번에 살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거래소에서는 파이가 거래가 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은 파이오니어가 돼서 파이를 파이 지갑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돈 줄 테니까 파이 팔아, 이런 그림이 최대한 안 나오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파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하나가 4억이 되면은 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압니다. 파이는 디플레이션 화폐라는 걸. 그리고 웹3 파이 브라우저를 사용하려면 파이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돈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야 돼요. 자,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겠죠. 웹3에서 자연스럽게 블록체인에 의해서 생태계에서 사용되면은 세금 문제도 피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세력들이 와가지고 돈 줄 테니까 파이 팔아라. 이 그림이 안 만들어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G12가 돼야 됩니다. 10만 원, 100만 원 되면요, 손바꿈이 1년 만에 끝이 날 겁니다. 아마 1년 만에 돈 많은 사람들이 파이를 다 장악하게 돼요. 이 논리 이해 가시나요? 이거를 막는 게 파이가 화폐가 되는 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손바뀜이 안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이 파이를 팔아서 실무화폐를 가지려고 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G10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단 하루 만에라도 무역에서 쓰여지는, 금융에서 쓰여지는 그 화폐의 그 볼륨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파이는 G12 가격이 돼야 되고요.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파이 개수의 G12 가격을 계산해 보면은 전 세계 화폐가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화폐는 1년, 2년 쓰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채굴이 될 거고 채굴률도 엄청나게 떨어질 거죠. 그럼 파이는 희소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이 논리가? G12가 돼야만 하는 이유. 파이오니어들은 실물 화폐로 바꿀 필요성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정도의 가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야 돼요, 무조건. 왜? 파이를 주고 집을 살 수 있어야 되고, 차를 살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급속도로 폭발하듯이 생태계가 커져나가는 그것과 파이가 G12로 세상에 나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 두 개가 성공하지 않으면은요, 화폐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실물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검은 세력들에게 파이가 다 손바뀜됩니다. 이걸 막아야 돼요. 오뎅 파는 할머니도 파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채굴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채굴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발행량도 그렇게 많은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채굴이 돼야 됩니다. 속도는 느리더라도 채굴이 돼야 됩니다. 비싸고 어려운 컴퓨팅으로 채굴이 된다면 오뎅 파는 할머니가 파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심지어 스타링크는 얘기를 안 꺼낼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퍼즐이 맞춰진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파이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영상을 6번 정도 지금 실패하고 또 찍고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드릴 거는 너무 많은데 자꾸 오버랩이 돼가지고 뭔가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파이는
1000%, 10,000%, 10만 프로 화폐가 맞고요. 화폐가 되려면 G12가 돼야 됩니다. 제가 또 날 잡아서 정리가 잘 되면 한 번 더 영상을 또 찍을게요. 오늘 좀 전달이 좀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파이는 왜 화폐인가, 왜 G12가 돼야 되는가, 이 논리 한 명이라도 깨달으셨다면 뿌듯할 것 같네요. 말이 꼬입니다. 자야 될 것 같아요. 뿌듯하다.